아줌마, 이번 주까지야. 못 갚으면 딸 학교 앞에서 대자보 붙인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 꼴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이혼 소송도 지겹게 길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건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만든 빚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텐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은이의 앞으로 펼쳐질 반전 놓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딸아이 책가방 소리만 복도에서 덜컹거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엄마가 무너지면 이 아이까지 흔들린다는 걸 아니까요. 엄마, 배고파? 서연이가 가방을 던지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죠. 우유 한 팩, 김치,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더군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계란말이 해줄게. 괜찮아, 엄마. 학교에서 빵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지만요. 그날 저녁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고향 동네에 사시는 미숙이 언니였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돌아가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아버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싫어한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죠. 이혼하고도 차마 얼굴을 보일 수 없어서 피했던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내가 와야지.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대. 유산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라도 남겨주셨다면. 고향까지 가는 버스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릴 적 아버지와 걷던 길, 학교 가던 골목, 친구들과 뛰놀던 공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저만 초라하게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몇 분 안 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몇 분과 미숙이, 언니,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네에서 목욕탕을 하셨지만 돈을 많이 못 버셨거든요.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죠. 아버지,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목욕탕 건물과 대지입니다. 다만 변호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재 적자 운영 중이고 건물도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 겁니다. 희망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목욕탕이라니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유산이었죠.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목욕탕을 보러 갔습니다. 청실목욕탕이라는 간판이 발에서 글자도 잘 안 보이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천장엔 물이 샌 자국이 얼룩덜룩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걸 팔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빚도 못 갚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딸이구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나이는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옷은 낡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목욕탕 계속할 거지?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계속해야 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러시나 싶었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욕탕 안을 한 바퀴 돌더니 보일러실 쪽을 유심히 쳐다보셨어요. 뭔가 확인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뒤 저는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자 장부 몇 건이 나왔어요. 궁금해서 펼쳐봤더니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95년 3월 마이너스 피할머니 무료. 1996년 8월 마이너스 피할머니 무료. 2023년 12월 마이너스 피할머니 무료. 매달, 매년 30년 가까이 같은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피할머니가 누굴까요? 왜 무료로 해드린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욕탕 문을 잠그려는데 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실례지만 고인의 따님이신가요? 저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 쪽 일을 하는데요. 남자 재현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목욕탕 부지 제가 사고 싶습니다. 5억에 어떠세요? 5억.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 부지가 꼭 필요합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씨는 급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구는 게 오히려 이상했지만 저는 솔직히 팔고 싶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재현 씨가 간 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박순덕 할머니라고 하셨죠. 절대 팔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무슨 상관인데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러시나 싶었죠. 내 아버지 뜻이 그랬어. 이 목욕탕은 팔면 안 돼.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억 아버지의 뜻, 피할머니, 재현 씨. 모든 게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버지는 왜 이런 낡은 목욕탕을 제게 남기신 걸까요? 그리고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목욕탕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그 지붕이요. 저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숙제인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재현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서요. 저는 막 서연이 아침밥을 차려주던 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문을 열자마자 재현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전엔 5억이라더니 갑자기 2배로 뛰었거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재현 씨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지가 저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다른 땅은 안 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시면 계약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그것도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솔직히 10억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빚 갚고 서연이 학원비 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제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현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하나 더 건네고 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엄마, 누구였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밥 먹자.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10억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죠. 점심 무렵 목욕탕 문을 열려고 하는데 웬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오셨습니다. 5분쯤 되셨나요? 모두 단골 손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엔 박순덕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들은 일제히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목욕탕 팔지 마. 우리가 여기 30년 넘게 다녔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목욕탕 아꼈는데. 할머니들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제 사정도 모르시면서 왜 이러시나 싶었거든요. 할머니들, 제 사정이 있어서요. 목욕탕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덕이 할멈 말 들어. 얘가 제일 잘 알아. 할머니 한 분이 박순덕 할머니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박순덕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목욕탕에 뭘 담아두셨는지 모르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알게 될 거야.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담아두셨다니 뭐요? 저는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들이 가신 뒤 저는 목욕탕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나온 건 먼지와 곰팡이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친구 미숙이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미치겠어. 할머니들이 자꾸 목욕탕 팔지 말래. 아, 그 단골 할머니들? 그 사람들 원래 그래. 특히 순덕이 할멈은 좀 이상해. 미숙이 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하다니? 부자인 척하면서 늘 남밥 얻어먹어. 동네 슈퍼 와서도 공짜로 달라고 하고. 근데 또 비싼 옷 입고 다닐 때도 있더라고. 정체를 모르겠어. 그 할멈은. 미숙이 언니 말에 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대체 어떤 분일까요? 왜 제 일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늦게 잠이 안 와서 목욕탕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2층 작은 방에서 묵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목욕탕 주변을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욕탕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더니 보일러실 창문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저러실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겨울 기사였어요. 제목은 희미하게 목욕탕 화재 사고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걸 보관하셨을까요? 저는 미숙이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1995년에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 불난 적 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렴풋이 기억나.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가 구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 미숙이 언니 말에 제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 화재, 박순덕 할머니, 피할머니 기록.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엄마, 오늘 할머니가 떡볶이 사주셨어. 할머니? 누구? 목욕탕 할머니.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용돈도 주시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이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비밀이래. 서연이는 천진하게 웃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제 딸한테 돈을 주시는 걸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 박순덕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동네 슈퍼 앞에 계시더군요. 남은 반찬을 얻으시는 중이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 딸한테 돈을 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시고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아이 배고플까봐. 그것도 안 돼? 우리 딸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10,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목숨 살렸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을 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목숨을 살렸다니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부지는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곳은 절대 안 됩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특별하다. 왜요? 낡은 목욕탕이 뭐가 특별한데요? 재현 씨도 박순덕 할머니도 모두 이 목욕탕에 집착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욕탕 지붕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그 지붕 아래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뭔지,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가 왜 이렇게 제 곁을 맴도시는지, 10억이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건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처럼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목욕탕을 직접 운영해 보기로요. 재현 씨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목욕탕을 그냥 팔아버리면 아버지를 또 한 번 져버리는 것 같다는 걸요. 첫날 아침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그 동작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이 목욕탕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보일러에서 나는 따뜻한 기운이 제 등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때밀이, 수건과 비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 달만 해볼게요. 한 달이면 충분해. 그때쯤이면 알게 될 거야. 또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을 안 해주실 테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이가 또 할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문방구에서 공책이랑 연필 사주셨어. 근데 할머니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옷은 남루한데 자꾸 돈을 쓰시잖아. 아이의 질문에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분명 가난해 보이셨거든요. 옷은 늘 낡았고
동네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 다니시고, 그런데 아이한테는 선뜻 돈을 쓰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목욕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아침부터 물이 미지근하게만 나오더니 점심 무렵엔 아예 찬물만 나왔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부품을 갈아야 한답니다. 최소 150만 원은 들 겁니다. 기사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인데요.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목욕탕을 팔까? 재현 씨한테 전화를 할까?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딱 150만 원이었죠. 봉투에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보일러 고치세요. 마이너스 아버지를 아는 사람. 손글씨였습니다. 누구죠? 박순덕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일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 목욕탕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단체로 오신 날도 있었어요. 5분이 함께 오셔서는 옛날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이야. 여기가 그냥 목욕탕이 아니었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우리 사랑방이었지. 속상한 일 있으면 여기 와서 털어놓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웃고.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사장님은 우리 등 밀어주면서 말 들어주셨잖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할머니들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목욕탕 주인이 아니셨구나. 이 동네 할머니들의 친구셨던 거죠. 얘야, 우리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니? 옛날처럼. 박순덕 할머니가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들은 차례로 탕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때밀이 타월을 들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등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울퉁불퉁한 흉터가 등 한가운데서 허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할머니, 이 흉터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일이야. 불에 댄 거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흉터를 피해가며요. 그날 저녁 아버지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1995년 겨울 마이너스 순덕 씨 구함. 구했다니 무엇으로부터요? 갑자기 미숙이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목욕탕 화재. 아버지가 누군가 구했다는 얘기. 혹시 그게 박순덕 할머니일까요? 그래서 등에 화상 흉터가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재현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직도 결정 못 하셨습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 씨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목욕탕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목욕탕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고
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낮에 봤던 그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운전기사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시더니 목욕탕 쪽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순덕 할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왜 가난한 척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목욕탕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목욕탕 보일러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다 보이게 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박순덕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낮에는 남루한 옷을 입고 남은 반찬을 얻으러 다니시면서 밤에는 운전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신다니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요. 할머니는 목욕을 마치시고 오후 3시쯤 목욕탕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미숙이 언니한테 맡기고 멀찍이 할머니를 뒤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고 재래시장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오셨죠. 그리곤 버스 정류장에 서셨어요. 저도 얼른 정류장 뒤편에 숨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저도 황급히 뒷문으로 올라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버스는 시내 쪽으로 달렸고 20분쯤 지나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 걸어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 많네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숙이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리버사이드 타워 알아요? 거기가 어떤 아파트예요? 거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곳이지.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은 넘을걸? 왜? 박순덕 할머니가 거기 사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 언니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순덕이 할머니? 진짜? 제가 직접 봤어요. 경비원도 할머니 알아보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맨날 남은 반찬 얻어 다니고 누더기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왜 가난한 척 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가 목욕탕에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저를 속이신 건가요? 동정이라도 받으려고요? 오전 11시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사무실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언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사실 부자시죠? 리버사이드 타워에 사시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곳에 살아. 그런데 왜 가난한 척 하세요? 왜 남은 반찬 얻어 다니고 누더기 옷 입고 다니세요?
저를 우롱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롱? 아니야. 난 내 아버지한테 받은 걸 갚으려고 했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날 난 죽으려고 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1995년 겨울이었어. 내 남편이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나도 살고 싶지 않았어. 애들 얼굴 볼 면목도 없었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난 이 목욕탕 보일러실에 들어왔어. 불을 질렀지.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거든. 근데 내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신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마에서 봤던 할머니 등의 화상 흉터가 떠올랐어요. 불길이 이미 번지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는 주저없이 들어오셨어. 살아야지, 살아야 한다고 소리치시면서 날 끌어냈지. 덕분에 난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등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흉터는 그날의 기억이야. 살고 싶지 않았던 내가 다시 살아야 했던 증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병원비도 내 아버지가 다 대주셨어. 내가 퇴원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며 목욕탕에 평생 무료로 오게 해주셨지. 그게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후로 난 악착같이 살았어. 애들 키우려고,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을 갚으려고.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지. 운도 따라줬어. 투자한 땅값이 오르고 사업도 잘 됐고. 그래서 부자가 되신 거군요. 맞아.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은 못 갚겠더라고. 목숨값이 얼마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였어. 이 목욕탕에 올 때만큼은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내 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였거든.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 익명으로 보낸 보일러 수리비도 나야. 내 아버지가 평생 이 목욕탕 지키셨는데 딸이 와서 고생하는 걸 어떻게 그냥 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익명의 후원, 서연이한테 준 용돈, 목욕탕을 팔지 말라던 그 간곡한 부탁. 그런데 할머니, 재현 씨는 누구예요? 왜 자꾸 목욕탕을 사겠다고 하는 거죠?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재현이는 내 아들이야.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재현이는 어릴 때 아버지 잃은 기억 때문에 힘들어했어. 나한테 효도하고 싶어 하지. 내가 이 목욕탕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기를 사서 나한테 선물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옆에 짓는다는 실버타운도 내가 늙어서 편하게 살라고 준비한 거지. 착한 아이야, 재현이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재현 씨가 할머니 아들이라니. 그럼 10억이라는 금액도, 그 간절함도 모두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던 거네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지은아,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지. 그 빚을 이제 너한테 갚고 싶어? 목욕탕 팔지 마. 제발.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분이 남기신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피워 올리셨던 그 연기처럼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불길 속에서 죽으려던 여자를 구한 아버지. 그 여자가 다시 일어서서 부자가 되고 아들까지 키워냈다는 것.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게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협박조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다는 것을. 네, 목욕탕으로 오세요. 오후 2시쯤 재현 씨가 오셨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죠.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하셨다고. 재현 씨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30년간 이 목욕탕을 지켜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매입하려던 건 목욕탕을 없애려던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재현 씨는 가지고 온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30년간 모아두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상자를 열자 낡은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목욕탕 임요권이었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쓰신 글씨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매달 목욕하러 오실 때마다 이걸 받으셨대요. 무료인데도 영수증을 꼭 챙기셨다고. 왜냐하면 재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다 갚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한 장 한 장이 빚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0장이 넘는 영수증이었어요. 30년 동안 매달 한 번씩 할머니는 이걸 모아두신 거죠. 재현 씨, 그날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저와 동생은 학교도 못 다니고 숨어 지냈죠. 재현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새벽까지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죠. 그러다 다음 날 아침 이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신 거죠? 네. 구급차가 왔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계셨고 옆에는 낯선 남자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지은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이 세상에 죽을 이유는 없다. 살다 보면 다 좋아진다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아버지답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남 걱정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던 분. 병원비도 다 내주셨어요. 우리 집 사정을 아시고는 석 달치 병원비를 한 번에 내주셨죠. 그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재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도 아버님은 계속 신경 써주셨대요. 어머니한테 목욕탕에 평생 공짜로 오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변하셨어요. 내 아버지 은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며 악착같이 일하셨죠.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신 거군요. 네.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악착 같은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지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재현 씨는 목욕탕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지를 사려던 건 어머니가 제기하신 그 시작점이 여기였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이곳은 두 번째 생일을 맞은 곳이에요. 이곳을 지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재현 씨의 간절함도 10억이라는 큰 돈도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목욕탕이 할머니들의 안식처라고. 돈 없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간다고. 그래서 생각했죠. 옆에 실버타운을 지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자고. 재현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재기 스토리가 여기서 시작됐으니 다른 분들의 새 출발도 여기서 시작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재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드님 두셨네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어머니를 만났죠. 그리고 지은 시아버님 같은 은인을 만났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마치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박순덕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재현 씨와 함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날 부르셨어. 그러시더라고. 순덕 씨, 목욕탕 팔지 말라고 딸한테 전해달라. 여긴 그냥 목욕탕이 아니다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 이곳은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곳이었어. 내 아버지가 날 구했듯이 이곳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목욕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목욕탕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별빛을 가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손대지 못한 서랍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손글씨가 떨리는 걸 보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목욕탕을 팔고 싶겠지. 낡고 돈도 안 되니까. 하지만 아빠는 부탁한다. 이곳을 지켜줘. 여기는 그냥 목욕탕이 아니야. 할머니들의 마지막 안식처란다. 안식처라는 단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지 궁금했지? 내가 어릴 때 좋은 옷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줘서 미안했어. 하지만 아빠에겐 선택이 있었단다. 돈을 버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아빠는 후자를 택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이 목욕탕에 오는 할머니들을 보면 알 거야.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시지. 아빠는 그분들이 따뜻한 물에라도 몸을 담그고 잠깐이나마 위로받으시길 바랐어.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난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사연을 하나씩 들어보기로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뵌 분은 김할머니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목욕탕에서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하셨죠. 할머니, 여기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제가 등을 밀어드리며 물었습니다. 한 25년 됐나? 남편 잃고 혼자 살 때부터였지. 할머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아들이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야. 며느리가 날 싫어해서 얼굴도 못 보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 좋아. 사장님이, 내 아버지 말이야. 내 얘기 들어주시고 외롭다고 하면 차라도 한 잔 주시곤 했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김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여기도 문 닫는 줄 알았어. 그럼 난 어디 가지? 집에만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거든. 할머니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셨는데 표정이 늘 불안해 보이셨어요. 할머니는 여기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3번은 와. 집에 있으면 자꾸 깜빡깜빡해서. 깜빡깜빡요? 치매 초기래.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오면 정신이 좀 또렷해져.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 이 할머니는 목욕탕 구석구석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앉아서 사장님이랑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저기서 김할머니랑 웃었던 것도 생각나고, 여기가 없어지면 난 그 기억들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할머니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박순덕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2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지은아, 이분들 얘기도 들어봐. 한 분은 최 할머니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나는 아들 집에 얹혀 살아. 눈치 보이지. 며느리가 싫은 티를 내거든. 그래서 집에 오래 있기가 미안해. 여기 오면 최소한 2시간은 떳떳하게 있을 수 있잖아. 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장님은 나한테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라고 하셨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또 다른 분은 장 할머니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집도 전세고 국민연금도 적게 나와. 목욕탕비도 부담스러운데 사장님이 늘 깎아주셨어. 그냥 1,000원만 내라. 오늘은 공짜다 하면서. 장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기 없으면 난 씻지도 못할 거야. 집에 보일러도 안 나오거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들 모두를 품으셨던 거죠. 밤에 다시 아버지 장부를 펼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료나 할인 기록이 대부분이었어요. 제대로 된 값을 받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 마이너스 2,000원인가 5,000원. 이 할머니 마이너스 무료. 최할머니 마이너스 1,000원. 장할머니 마이너스 무료. 아버지는 장사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봉사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셨던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좋은 옷 안 사주셨냐고, 왜 학원 안 보내주셨냐고 투덜댔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할머니들이 모두 모이셨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지은아, 우리 할 말이 있어. 박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탕 팔지 마. 돈은 우리가 모아줄게. 조금씩이라도. 아니에요, 할머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없어지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지은아, 내 아버지는 우리한테 집을 주신 거야. 따뜻한 물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희가 돈은 없지만 이 목욕탕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5분, 10분이 아니었어요. 이분들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까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품으셨던 분들이요. 할머니들,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목욕탕 지키는 거요. 박순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버지 딸이잖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목욕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욕탕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요. 목욕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김지은 씨, 여기 계시죠? 오전 10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시간? 벌써 석 달째 시간만 달라고 하시는데요. 내일까지 3천만 원 못 구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어요. 제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 목욕탕 있던데요?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건 팔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급하다며? 빚쟁이 앞에서 감상에 젖을 여유라도 있으세요? 남자의 비웃음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목욕탕을 지키겠다고 한 걸까요? 빚쟁이들이 가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야 서연이도 키우지 않나요? 지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빚쟁이들 왔구나. 할머니, 저 어떡하죠? 내일까지 3천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내가 줄까? 안 돼요. 할머니 돈을 어떻게 받아요? 왜? 내 아버지는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나는 돈도 못 주나?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빚은 제가 갚아야죠.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아버지 딸이 맞구나. 그날 오후 재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재현 씨가 목욕탕으로 오셨어요. 이번엔 서류 가방과 함께 건축 도면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현 씨는 도면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뜻대로 목욕탕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옆 부지를 매입했어요. 옆 부지요? 네. 이곳에 실버타운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목욕탕과 연계해서 운영하려고요. 재현 씨는 손가락으로 도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실버타운 1층에는 대형 목욕시설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곳 청실목욕탕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려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재현 씨는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지은 씨가 실버타운 목욕시설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 주거는 실버타운 내에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0만 원이면 빚도 갚고 서연이 키우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자격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요? 지은 씨는 목욕탕 딸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재현 씨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 아버지 딸이면 믿을 수 있다고. 박순덕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재현 씨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계약금입니다. 3천만 원 들어있어요. 수락하시든 거절하시든 이건 어머니가 드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빚을 갚는 겁니다. 30년 동안 공짜로 목욕한 값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재현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재현 씨가 가신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새 출발.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 목욕시설 책임자라니. 저는 그저 이혼녀의 빚쟁이에게 쫓기던 사람일 뿐인데요. 저녁에 서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 딸이잖아. 아이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재현 씨도 심지어 제 딸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딸이라고. 그날 밤 저는 목욕탕으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한 목욕탕에 혼자 서 있으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두렵지? 그래도 괜찮아.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는 게 용기란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던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저는 보일러실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박순덕 할머니가 불을 지른 그곳, 그리고 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해낸 그곳. 벽에는 아직도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 해볼게요. 무섭지만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보일러에서 나는 따뜻한 기운이 제 등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지은 씨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재현 씨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덕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지붕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거라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도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은 리모델링을 거쳐 깨끗해졌고 옆에는 재현 씨가 약속하신 대로 실버타운이 들어섰죠. 하지만 청실목욕탕이라는 간판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이름을요. 오늘은 실버타운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긴장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 어깨까지 오는 키로 자라 있었어요. 응, 조금. 괜찮아. 엄마 잘할 거야. 할아버지 딸이잖아. 아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개원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와 단골 할머니들이 모두 오셨어요. 리본 커팅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 씨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셨죠. 축하드립니다. 청실 실버타운 개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청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막상 마이크 앞에 서니 목이 메었어요. 저는 평생 이 목욕탕을 지키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첫 문장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죠. 이곳이 그저 목욕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따뜻한 마음으로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저기요, 발언 좀 해도 될까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자분은 앞으로 나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명찰을 달고 계셨는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목욕탕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죠. 겨울이라 추웠고 며칠을 굶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를 목욕탕으로 데려가셨어요. 따뜻한 물에 씻게 해주시고 밥도 사주셨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자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공부했어요.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사장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에서 제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엔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일어서셨어요.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출소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자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목욕탕 청소일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남자분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저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 후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실버타운 공사비 중 절반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청중들도 다들 놀라워하셨어요. 저도요. 또 다른 분이 일어서셨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대학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4년 내내 도와주셨죠.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 이곳 어르신들 무료 진료하겠습니다. 1분, 2분, 3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받았다는 분들이었어요. 식당 주인, 목수, 교사, 간호사,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맞지? 일에서 좋은 일은 숨겨도 드러나는 거야.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지. 이게 진짜 부자야.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오후에는 목욕탕을 개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줄지어 들어오셨어요. 새로 단장한 탕을 보시며 모두들 감탄하셨죠. 그래도 옛날 느낌이 그대로네. 사장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할머니들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다 가신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그곳이었어요. 서연아, 이것 봐. 보일러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물은 따뜻해야 해. 차가우면 사람 마음도 차가워지거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응.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알게 됐어.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그럼 좋겠다. 우리는 함께 보일러실을 나왔습니다. 목욕탕에서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 안에서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건 목욕탕이 아니었다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나눔의 기쁨, 따뜻함의 힘.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별빛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박순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준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었지.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따뜻한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목욕탕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밝히셨던 그 불빛처럼 저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청실목욕탕 같은 따뜻한 곳이, 지은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